최근 들어서 급락을 했던 성장주들이 조금씩 반등 시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죠. 2022년에도 병목 현상이 완화되는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완화될까의 변수는 코로나19인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좀 경기에 대한 걱정들을 좀 하기 시작했다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모신 분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이렇게 모셨는데 오늘 녹화하는 날짜로 이렇게 코스닥이 3% 이상 이렇게 네네. 급락하는 일이 벌어져서 참 지금 증권사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힘드신 타임일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시장이 워낙 연초부터 워낙 힘없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낙폭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특히 연말까지는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이 조금 상대적으로 괜찮다 보니까 그 안에서 수익을 내셨던 분들까지도 최근 코스닥 중소형주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연말보다도 더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계시긴 하는데 저도 뭐 작년 10월부터 조금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려왔어가지고 몇몇 분들은 그래도 이경민 팀장 덕분에 좀 비중 줄여놔서 좀 낮긴 한데 언제까지 빠질래냐, 언제 그렇죠. 봐야 되냐, 언제 사야 되냐, 살 기회는 오는 거냐, 여러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리포트에서는 1월 저점 2,820 정도로 보셨는데 네. 이미 2,800이 깨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사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냐. 네. 왜냐면 이게 사는 매수의 시점하고 그쵸. 떨어지는 칼날 아직 시작 부분에서 잡았다가는 그쵸, 손 절단 나니까. 네네네. 네. 일단은 저는 이번 하락 흐름에 있어서 좀 전환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락이 조정 국면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반등은 가능하다. 근데 그 반등을 매매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좀 흘려보낼 것인지는 투자자분들의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인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단기 저점권에 온 것은 맞고 단기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12개월 포워드 PR 10배 그리고 PBR 1배, 이게 2,790에서 2,806포인트에 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좀 의미 있는 지수대까지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와중에 제가 전환점, 중간 단계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조정받는 데 있어서는 통화정책, 금리 상승, 유가 상승, 이런 부담들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좀 이상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미국 증시나 미국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면은 이전과는 달리 채권 금리 급락, 달러 강세, 유가 하락, 증시 폭락. 그러니까 완전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채권 가격과 달러는 강했고요. 반면에 위험 자산이라고 평가받는 주식과 유가가 하락을 했죠. 그렇게 본다면 아마 지금은 전환점,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 요 밑에 그림 보시면 왼쪽이 채권금리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이 연방금리 선물이라 그래서 향후 6개월 뒤, 12개월 뒤, 2년 뒤, 24개월 뒤 미국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겠다라는 가격이 매겨진 거예요. 그것들이 정신없이 올라가다가 지난주 목금 지나면서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 그리고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은 일정 부분 덜어냈다, 조금 완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변했을까? 궁극적으로 좀 경기에 대한 걱정들을 좀 하기 시작했다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초부터 계속 경제 지표들이 좀 부진했는데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지난주 목요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좀 굉장히 이상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원래는 22만 건 정도 예상했는데 28만 건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고용이 안 좋아지면 거기에 따른 파급력들이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때부터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환점에서의 기술적 반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서 보시는 것처럼 요 밸류에이션 흐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급락을 했던 성장주들이 조금씩 반등 시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죠. 위의 그림이 가치주 대비 성장주 상대 강도인데 뭐 작년 11월부터 정신없이 떨어졌죠.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더 폭락을 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1월 중순 이후는 바닥을 잡아가고 지난주부터는 지금 좀 반등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2,800이 깨지긴 했지만 일부 성장주들은 플러스를 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낙폭이 제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통화정책, 금리 이런 변수에 의해서 좀 부담을 느꼈던 낙폭과대주, 성장주, 고밸류 종목들은 반등 시도하고,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 반등 한 2,900선 초반, 2,900선 회복 시도 정도는 가능하겠는데, 제가 한다면 이제 반등 가능하니까 사십시오라고 말하기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결국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보느냐, 네, 장기 맞습니다. 투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매수가 슬슬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네. 가능한데 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애매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조금씩 사도 되는 권역으로 들어왔다라고는 말씀드리는데요. 바텀은 언제 통과할까라는 분들에 있어서는 아직 좀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성장주, 낙폭과대주 반등은 가능하지만 이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이제 추세 반전을 해서 시장을 이끌어갈까라고 보기는 좀 아직까지는 좀 불안 요인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시장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우선 작년 하반기까지는 우리 네. 이경민 팀장님이 상당히 강세론자였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뭐 그때 우리 3,800, 뭐 100만 원? 3,000 이렇게 맞아요, 갈 수도 맞아요. 있다라고 예상했었으니까 일단 근데 하반기 10월서부터인가요? 네. 그때 갑자기 일단은 뷰가 바뀌셨단 네, 말이죠. 네.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죠. 네. 일단은 제가 작년 10월 달 좀 뷰를 급격하게 전환하면서 제가 오판을 했던 것들, 그리고 다시 점검했던 것은 공급망 병목 현상입니다. 제가 2022년 하반기에 강세장을 예상을 했던 가장 근간은 병목 현상이 완화되고 그로 인해서 재고 축적 수요가 들어오고 이런 흐름들이 한국, 신흥아시아 쪽에 좋은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8월,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ISM 제조업 지수나 이런 쪽에서 병목 현상이 좀 완화되는 시그널이 나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더 심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송 담당하시는 섹터 애널리스트분한테 관련된 로우 데이터들을 막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봤던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 그러니까 항만에 얼마나 많은 물량이 묶여 있느냐 이런 데이터들. 그리고 항만에서 미국 주요 항만에서의 물동량. 그리고 미국 내 그러니까 육상 운송의 흐름들 봤더니 와 이거는 점점 더 심각해진 상황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고민을 해서 뭐 천천히 전환을 할까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워낙 세게 말씀드려왔으니까 좀 단기적으로 아프더라도 많은 분들한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려서 뷰가 전환됐다는 것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2년에도 병목 현상이 완화되는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러 가지 올해 주목해서 봐야 될 여러 가지 이슈 이벤트들 중에서도 저는 공급망 병목 현상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지금 물가, 통화 정책 여러 가지 걱정들 하시고 경기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시는데 일단은 물가와 통화정책, 경기 불안에 있어서 1차적인 충격을 준 것은 병목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심화됐고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물가가 7%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왜 병목 현상이 물가를 올렸냐? 사고 싶은 사람은 100명, 120명, 130명으로 늘었는데 공급되는 물량이 100이었던 게 90, 80, 70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고요. 물가가 너무나도 높은 레벨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통화정책은 더 매파적으로 갔고 이로 인해서 금리 상승 압력이 커졌고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재고를 소진하면서 소비는 했지만 제조업 중심 국가, 수출 중심 국가들은 좀 경기가 불안했고 기업 이익에 대한 자신감들도 좀 약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2022년은 왜 지금까지 약하고
또 하나 어떻게 흘러갈까, 다음에 변화는 무엇일까, 여기서도 또 병목 현상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완화될까의 변수는 코로나19인 것 같아요. 오미크론이 얼마나 빨리 진정이 되느냐? 네. 여기서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오미크론의 특징은 이 그림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지난 주말까지 보면은 와, 확진자 수가 글로벌리 347만입니다. 아, 엄청 늘었네. 네.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 80만 명대였는데 그보다 4배 이상 폭증을 한 거예요. 일주일간의 평균도 300만을 넘었고요. 근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건 사망자 수거든요. 사망자 수는 직전 고점 대비 절반이에요. 백신의 효과도 있지만 오미크론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 좀 가볍다 이런 얘기가 평가가 증상도 중증 환자 비율이 중증 환자 비율이나 치명률도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재밌는 것은 주요국들이 워낙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봉쇄 조치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강하게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구글 이동성 지수거든요. 이동성 지수를 보시면은 2020년 11월, 12월, 1월 달에 이렇게 방역 조치를 강화했을 때를 보면은 이동성 지수가 엄청난 폭락을 했습니다. 이동성 지수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는가. 돌아다니냐? 네. 그 지수를 보여주는데, 그런데 지금은 방역 조치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폭이 제한적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은 백신 접종률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백신 접종이 높은 선진국 쪽에서 확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반면에 사망자 비율은 좀 낮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눈높이는 좀 하향 조정될 필요가 있겠지만, 경기가 2021년 1, 4분기처럼 요때처럼 이때 어땠냐면 유럽은 역성장을 했고요. 미국은 거의 제로 성장밖에 못했거든요. 이런 흐름까지는 아니다. 다만 경기에 대한 눈높이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코로나19는 언제쯤 진정될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봄이 되면서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날씨 영향도 있겠고요. 그리고 2월 말 3월 초쯤 되면은 오미크론을 반영한 업그레이드된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코로나19 상황들이 좀 진정이 되면서 조금은 병목 현상이 좀 풀리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심 국가 중 하나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은 이제 2월 말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에는 좀 성장 쪽에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국 쪽의 물류 대란이 좀 진정이 되고 중국 쪽이 성장 드라이브를 걸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병목 현상이 좀 완화되면서 제가 작년 하반기 때 강세를 예상을 했던 그런 그림들이 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물가도 진정이 되게 된다면 통화 정책이 더 매파적으로 하거나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한다는 그런 걱정들보다는 좀 심리가 안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금리도 추가 급등보다는 좀 제한적인 흐름들, 그리고 특히 제조업 중심 국가들의 경기 회복, 최근 보면은 중국이 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경기 둔화를 겪었던 나라들이 먼저 바닥을 통과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줄 수 있어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아마도 2분기, 3분기를 지나면 지날수록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당초 예상은 2023년이 돼야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2022년 하반기 중에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구간이 2분기 이후 하반기쯤이라서 저는 이번 1분기 조정이 굉장히 아프고 많은 분들이 공포스러울 수 있겠지만, 어떤 분한테는 잘 대비를 하신 분들한테는 또 한 번의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에서의 매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일단 우리 2022년도 코스피 예상 레인지를 최저점은 2,600까지도 보고 계시니까 2,600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2,610으로 보셨고 네. 3,330을 네. 상단으로 봤으니, 일단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2,600까지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으나 결국은 올라갈 것이다. 네. 하반기로 갈수록.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 내려가는 구간이 앞쪽 상반기에 이제 1분기에 좀 1분기에 집중될 거다라고 집중될 거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모든 원인을 좀 따져보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네. 그 우려로 긴축을 하든 금리 인상을 하든 이게 이제 연준의 입에서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공급단의 문제. 그래서 작년에 연준 파월 의장도
이거 공급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 풀리면 일시적이야라고 했는데 말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더 길어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공급단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다 풀릴까? 이거에 대한 걱정이 그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걱정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7%거든요. 자, 그러면은 7%까지 끌어올렸던 이유들을 보면은 에너지 가격, 그리고 신차, 중고차 가격, 육류, 음식료. 그러니까 공급망 병목 현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 가격은 꺾인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변화율을 보면은 지금 레벨에서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둔화되는 사이클로 들어갔고, 이제 중요한 것은 병목 현상인데, 중고차 가격이 여전히 30%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1월보다도 12월 달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요 두 가지 변수, 에너지 가격은 이제 점진적으로 둔화 사이클로 들어갈 거고, 병목 현상이 좀 진정되면 이렇게 막 계속 올라가던 게 좀 꺾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진정이 되게 된다면 이제 물가는 7%대에서 이제 4%대 초반, 3%대 후반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그리고 임금 상승 이런 데에 대한 부담들이 커지는 거 아니냐, 커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물가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주거비가 4% 초반이고요. 많이 올라와서. 그리고 임금도 지금 5%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레벨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물가의 레벨을 7%까지 끌어올렸던 원자재 가격과 공급망 병목 현상이 진정되기만 하더라도 저는 물가 레벨이 4%대 초중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좀 완화적인, 비둘기파적인 흐름으로 가긴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더 빨리 긴축적으로 갈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 가능성을 낮게 보는 거죠. 지금보다 더 매파적으로 가진 않을 거다.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정도만 돼줘도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 공포심리는 아마 정점을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뭐 중국 시장도 상승을 하고 있고, 네. 뭐 도쿄, 일본 시장도 보니까 상승 반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만 지금 코스닥 뭐 예를 들어서 7% 가까이 어렵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현재 우리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맞습니다. 상장으로 인한 네. 뭐 수급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어떤 수급 논리 혹은 투자 심리의 악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일까요? 아니면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로 봐야 될까요?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고,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도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만의 수급 이슈로 인해서 조금은 외국인이 좀 공격적인 매도 포지션을 선물 쪽에서 구축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장 초반부터 엄청나게 거의 7천억 넘는 선물 매도를 공격을 하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오는데, 이 흐름들은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뭐 역대급 상상하지 못했던 규모의 IPO가 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의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에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관 외국인이나 이런 쪽들에서 오히려 공격 포인트로 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공매도. 네, 공매도라든지 선물 매도 이런 것들로 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 글로벌 증시 흐름들에 좀 맥을 같이 해서 나갈 거로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코스피가 2780선까지 떨어진 것은 좀 단기적으로 좀 언더슈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 금융시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전환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면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은 점점점 커지는데, 단기적으로는 앞서 보여드렸던 금리가 하락했다. 그리고 연방금리 선물이라 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이 좀 진정됐다. 유가가 꺾였다.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글로벌 금융시장, 글로벌 증시 반등 시도, 이 안에서의 중심에 서 있는 중국, 그 안에서 차별적으로 수급 이슈에 의해서 좀 많이 휘둘리는 한국 증시로 좀 요약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반등 시도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추세 반전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일시적인 반등, 그러다 뭐 다시 뭐 횡보하든 조금 더 빠지든 그럴 수 있으나 어쨌든 하반기 시장 뷰는 다시 상승 쪽이다,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에서도 넷플릭스 실적 발표되면서 20% 폭락했잖아요. 폭락했죠. 지금
차트를 보니까 최근 2, 3개월간 50% 빠졌네요. 네, 50% 빠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주식은 좋을 것이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야, 진짜 그러니까 이 성장주 중심으로 지금 순환의 시대가 열린 거로. 그렇게 보면은 최근 시장을 보면은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중국, 한국, 미국. 인터넷 규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그로 인해서 인터넷 기업들이 급락을 한 것도 중국이 가장 먼저 그렇죠. 됐고요.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도 작년 9월달, 10월달에 그랬고 지금 미국이 인터넷 기업 규제에서 충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흐름들도 정점 통과 시점이 중국이 가장 먼저 정점을 통과했고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미국. 그렇게 본다면 그 다음 스텝, 긍정적인 변화의 스텝들도 그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반등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경기 둔화도 맞긴 하지만 긴축 사이클에서 차별적인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한국도 아마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일단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좀 멈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도 많이 올렸기도 했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이 바닥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한국이 바닥을 통과하고, 미국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부진한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2022년에는 한국, 중국, 신흥 아시아 쪽이, 좀 상대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